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 오늘 강의는 청년을 위한 한국 정치사잖아요. 근데 한국 정치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두 개의 정당의 역사예요. 두 개의 정당의 역사. 그래서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그 두 정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그 두 정당이냐? 더 많은 정당들이 있는데,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디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정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정당 이론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모리스 디베르제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인데 사회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정당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 책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는데, 이 사람은 간부정당과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정당 이론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현대 정당을 분석한 그런 이론가입니다. 근데 이제 디베르제가 이 사람 왜 유명하냐면, 이 정당론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정치학에는 그게 잘 맞는 이론이 없어요. 정치학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정치학자의 수만큼 정치학 이론이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뭐 케인즈, 뭐 슌페터 이렇게 딱 정리된 이론이 있다면, 정치학은 사실 정치학자들마다 너무나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하나로 모아내기가 힘든데, 그런데 신기하게 정치학에도 과학적인 이론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대개 다 들어맞는 아주 그 설명력이 높은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디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럼 도대체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 정치학계에서 모든 정치학들이 다 수긍하는, 야 그래 저 사람 말은 참 맞다 하고 끄떡끄떡할 수밖에 없는 그 디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디베르제의 법칙의 기본적인 거는 소선거구제와 그 다음에 단순 다수 대표제를 결합하면 양당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디베르제의 법칙이에요. 소선거구제라는 건 뭡니까? 한 지역구에서 선거를 해서 한 명을 뽑는 거죠. 그게 소선거구제죠. 중선거구제는 2명 이상을 뽑는 거고, 소선거구제는 1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 다수 대표제라는 건 뭐예요? 그건 영어로 하면 메이저리티 시스템인데, 한 지역구에서 투표를 해서 1등을 뽑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뭐 51%건 49%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등한 사람 1명만 당선시키는 제도가 소선거구제이면서 단순 다수 대표제인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러니까 이런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무조건 양당제가 되더라 라는 거야. 이 디베르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의 정당들을, 국가를 쫙 보니까 자기가 발견한 이론이 뭐냐면, 소선거구제이면서 단순 다수 대표제를 결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양당제가 되더라는 거야. 근데 이런 나라가 어디야? 대표적인 나라가? 일단 미국이 있죠. 미국이란 나라는 비례대표 이런 거 없잖아요. 미국이 전국구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무조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해가지고 1등이 그냥 당선되고 끝이죠. 비례대표 이런 거 몇 퍼센트 고려해갖고 뭐 이렇게 주석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지역에서 1등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당은 뭐예요? 민주당하고 공화당 두 개의 정당이 딱 양당제로 자리를 잡았죠. 또 하나가 영국이에요. 영국도 비례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도 항상 보수당하고 노동당, 그전엔 보수당과 자유당 두 개의 정당이 항상 자리를 잡았죠. 이런 식으로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가 결합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대개 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양당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 중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다당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러면 유럽이 그렇죠. 유럽은 되게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3개, 4개, 5개까지 되고, 그래서 서로 뭐 연정을 하니 뭐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양당제입니까? 다당제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다당제 비슷하죠. 정당이 많아요. 근데 왜 다당제가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역사 그 제도로는 양당제가 꾸준히 계속 나타나죠. 양당제적인 성향이 계속 나타나. 그 양당제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두 정당이에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당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한 60년, 70년 가까이 계속 양당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당이 이 이름으로 계속 이어온 건 아니죠. 정당 이름은 계속 바뀌었어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이 두 개의 정당이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선거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1등만 당선되고, 1등이 당선되려면 그 지역의 거대 정당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소정당은 1등하기가 어렵잖아. 2등이나 3등을 할 수 있어도. 근데 1당이나 2당 같은 거대 정당들은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1등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나머지 이제 조그만 군소정당들이 쬐끔 있는 그런 형태의 선거제도가 됐다. 근데 우리나라가 다당제적 요소가 조금 있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역주의하고 비례대표가 그래도 50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당제적 요소가 조금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비례대표가 없었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아마 거의 두 당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두 정당의 역사는 어떻게 된 걸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누가 만든 정당일까? 자유한국당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누군지 알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정당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자유당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자유당과 그대로 이어지진 않지만 사실 자유당은 굉장히 나중엔 부패해요. 처음엔 어떻게 생겼든 간에 나중에 굉장히 부패한 정당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자유당이 이어진 게 공화당이죠. 공화당은 누가 만들었어요?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당이었어요. 물론 공화당을 실제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김종필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죽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종필 씨가 나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에 30대 한 중반 정도의 나이에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 당시 군인이었는데 민간인으로 전환시켜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시키게 만든 정당이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당이고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 자유당과 공화당의 전통을 잇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정당은 사실은 자유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뭐 약간 이렇게 단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집권 여당이죠. 집권한 여당으로서 50년대와 60년대, 70년대까지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유당과 공화당이 어떻게 바뀌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서 12.6 사태를 통해서 암살당해서 죽는 건 알죠. 죽고 나서 공화당이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고 또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죠. 누가 일으켜요? 7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12라고 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군부, 이른바 신군부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신군부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우리가 구군부라고 해요. 흔히 일반적인 전통적인 의미의 군부. 그 사람들은 육사 8기생이었어요. 육군사관학교 8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사 11기예요. 그래서 육사 8기와 육사 11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육사 8기는 6.25 전쟁을 직접 치룬 세대예요. 육사 8기는 입학생이 2,000명이었어요. 왜냐면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장교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2,000명이 입교를 했어. 그래서 2,000명의 육사 8기 졸업생이 있었는데 단기 한 2년 만에 빨리 속성으로 졸업시키고 전쟁에 투입을 해야 되니까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막 소위로 전쟁터에 나갔어. 2,000명 중에 1,000명이 죽었어요. 동기 2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야. 전쟁터에서. 왜냐면 소위라는 거는 총알바지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일 먼저 앞으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에 이렇게 소위는 계급장이 다이아몬드인 거 알죠? 그러니까 사실 6.25 때는 그 소위 계급장만 겨냥해서 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휘관이니까 지휘관을 죽여야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잖아. 그래서 그 북한군이 이렇게 조준을 할 때 소위 계급장이 약간 이렇게 표적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보고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죽었지. 그래서 육사 8기생은 2,000명이 졸업했지만 그중에 1,000명만 남고 1,000명이 죽었어요. 그 정도로 6.25 전쟁을 직접 이렇게 자기들이 겪어낸 그런 세대인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급이 안 되는 거야. 한 기수가 1,000명이라면 사실은 웬만한 학교 졸업생 치고는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쟁 때문에 많이 뽑아놨는데 많이 뽑아놓고 나니까 나중에 1,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급 정체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그 군인들은 굉장히 부패했고 또 일제시대에 일본군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한 채로 군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5.16 쿠데타의 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육사 8기의 리더가 누구냐면 아까 말한 김종필이에요. 그리고 그 육사 8기가 옥립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신군부라는 건 누구냐면 그 육사 8기의 후배들이에요. 육사 11기야. 육사 11기. 육사 11기는 뭐가 다르냐면 최초의 4년제 육사생이에요. 그전에는 육사가 2년제였어. 혹은 1년, 2년. 속성으로 빨리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처음으로 4년제 대학을 만들어서 제대로 4년 동안 교육받은 게 육사 11기예요. 그리고 육사 11기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란 사람은 육사는 저도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원 해봤으니까 알지만 사관학교에는 대표 선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 4 체육대회라고 해서 운동회를 하거든. 근데 거기서 축구가 가장 메인 경기잖아요. 축구부 주장이었어요. 육사 11기의 축구부 주장.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축구부 주장이라는 건 굉장히 리더인 거야. 리더십도 강하고 그 동기 중에서는 운동도 되게 잘하고 굉장히 이제 리더십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뭐 그래서 이 전두환 씨가 중심이 돼서 노태우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뭐 해서 블라블라. 육사 11기 친구들이 같이 중심이 돼서 이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장군이었어요. 한 투스타, 소장 정도였어요. 되게 소장 정도가 딱 쿠데타를 일으키기가 좋아. 박정희 대통령도 소장 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소장 정도가 그 사령관이거든. 직접 자기 휘하부대를 거느리고 휘하부대를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현장 지휘관들이 소장들이에요. 근데 소장보다 더 높아지면 실제로 자기 밑에 부하는 없어. 그리고 장군들을 지휘하는 거기 때문에 소장 정도 급들이 사실 쿠데타를 일으키기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전두환 소장과 뭐 노태우 이런 다 친구면서 전두환은 그 당시 보안사령관, 요즘 문제가 되는 기무사의 전신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키즈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한테 되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육사의 엘리트 그룹을 육성한 거야.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회라고 불렀어요. 하나회. 육사 하나회는 뭐냐면 하나, 우리는 모두 하나다 뭐 이거죠. 그래서 하나회.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전두환 이후로 다 이제 육사에서 전체 1등한 사람들, 전교 1등한 사람들, 2등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초엘리트 집단을 만든 거야. 그걸 하나회라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군내 어떤 사조직을 만든 거죠. 근데 원래 만들어진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게 한 거예요.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조직이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친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들이 충성을 바치던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아서 갑자기 암살되니까 이제 주군이 없어진 거잖아요. 주군이 없어졌는데 군은 이미 다 장악하고 있었어. 군의 현장 그 각 부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김종필 뭐 이런 사람이 이어받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들 보기엔 육사 8기도 부패한 세력이고 이미 누릴 만큼 다 누렸고. 근데 육사 11기인 사람들이 지금 군은 다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양반들한테 나라를 더 이상 맡겨놔서는 안 되겠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민간 정치인인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영삼, 김종필, 뭐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저런 운동권들한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1979년에 12월 12일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키냐면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체포해버려요. 그러니까 하극상을 일으킨 거죠. 자기의 어떤 이 사람들은 소장인데 소장이 대장을 체포한 거야. 그래서 그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쳐들어가서 거기를 맡고 있던 해병대랑 교전을 벌여요. 총을 쏴가지고 막 총싸움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정승화 총장을 납치해 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게 12.12 쿠데타야. 그러니까 그 후배가 선배를 이렇게 잡아넣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정승화가 사실은 그 12.12 쿠데타, 12.12 그 12.6 사건, 박정희 대통령 암살될 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 현장에서 그 술 먹다가 이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암살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명분은 그렇죠. 그래갖고 정승화 씨를 이렇게 체포해버리고 그 이후에 쭉쭉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슨 뭐 통일주체 국민 뭐더라 뭐 그런 걸 만들어요. 뭐였더라? 뭐 국가보위대책 국보위인가? 뭐 그런 걸 만들어서 특수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 권력을 잡다가 나중에 이제 5.17, 5.18 사건 알죠? 5.18 사건은 알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광주를 진압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력으로 진압한 다음에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 사진은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군부가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라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전두환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의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뭐 좀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군 쿠데타를 일으켜서 선배를 잡아놓고 뭐 거기다 5.18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죽였다고 하니까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정의란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정 목표로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는 경찰서 같은 데 가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한자로 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글자가 아주 많이 이렇게 복사돼가지고 경찰서에 여기저기 붙어있고 관공서에 다 붙어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정당의 이름에 정의란 말을 썼어요. 민주정의당. 그래서 줄여서 민정당이에요. 그게 1980년대의 집권영당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이 민정당이라는 이름이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노태우 씨가 전두환의 평생 친구, 완전 단짝, 육사 11기 때부터 맨날 같이 다니던 친구. 그래서 전두환이 무슨 사령관 하면 전두환 가고 나면 후임자가 꼭 노태우고 이런 식으로 둘은 완전 평생 불알치구로 단짝을 다녔던
친구가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을 이어받게 되죠. 87년 선거를 통해서 당선돼가지고. 그래서 요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또 할게요. 그래서 이 민정당과 민자당, 그래서 1980년부터 92년까지 요 시기를 이제 신군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12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12년 정도를 이제 또 집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어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을 7년을 했고, 그 노태우 대통령은 개헌하고 나서 5년 단임제에서 5년을 했어요. 그래서 12년간 신군부가 집권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보수 정권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군사정부라고 해요. 군사정부. 왜냐면 군인 출신들이, 물론 노태우 대통령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군인 출신이지만 선거로 당선됐어. 하지만 그래도 군인 출신이고 쿠데타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우리가 군사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정권의 시대가 이어지다가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이제 민간 정치인의 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민자당이 노태우 이후에 도저히 더 이상 군인 출신 정치인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군인 출신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그때 이제 김영삼이라고 하는 야당 지도자를 영입해서 이 사람을 민자당의 후보로 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92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93년부터는 신한국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여기 선거 포스터에서 나오지만 원래 김영삼 씨는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했죠. 근데 출마하고 나서 그때 내세운 구호가 신한국 창조였어요. 완전 새로운 한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당 이름도 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한국당이 1993년부터 97년까지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이름이 신한국당이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97년에 IMF를 맡게 되죠. 그러면서 IMF 경제이기 때문에 너무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회창 씨라고 하는 분인데, 요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살아계시죠. 이회창 씨가 이어받으면서 이름을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오래 썼어요. 이거 보면 10년 이상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한나라당 시절엔 뭐 이러면서 한나라당이라는 말을 많이 입에 붙여서 써요. 그래서 이 김영삼과 이회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은 아니죠. 적어도 군인은 아니고 민간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김영삼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민간 정치인으로 쭉 직업 정치인으로 25살 때부터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을 무려 9번을 했어요. 지금도 깨지지 않는 그 최고 기록인데, 김영삼은 2개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최연소 국회의원, 만 25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거는 50년 되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어. 여러분 아까 22살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23살? 너 2년 뒤에 국회의원 되는 거야. 2년 뒤에 국회의원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김영삼은 된 거야. 25살에. 그러니까 지금도 깨지지 않아요.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깨지기 쉽지 않을 거야. 25살에 국회의원이 돼서 9번 국회의원을 했어요. 94, 36 36년간 직업이 국회의원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한 거야. 5년. 그러니까 41년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산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국회의원 9번 한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김영삼하고 아까 말한 그 공화당 만들었다는 김종필, 그 사람도 9번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준규라고 하는 국회의장 출신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3명이 딱 9번 구선을 했고, 그건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안 깨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서 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회창이라는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였어요. 원래는 대법관을 했던 사람이고 감사원장을 했는데 일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대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자기가 총리로 지명을 한 거야. 그래서 총리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총리는 그냥 대통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총리는 그냥 대통령이 제1의 부하야. 그런데 이회창이라는 사람은 이제 좀 약간 성격이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막판에 인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하고 싸운 거야. 김영삼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잘 안 듣고,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한 잘못을 총리한테 대신 사과하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대독 총리냐, 사과 총리냐,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시키냐 그러면서 자기가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슬퍼렀던 그 김영삼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한테 총리가 대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대쪽이란 별명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참 대쪽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겁먹지 않고 용기 있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인기가 막 치솟은 거야. 그래서 대쪽 총리라는 별명과 함께 대선 주자로 부상한 거야. 오히려 그 김영삼 대통령과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서 대선 주자가 된 케이스죠.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이 사람을 대선 후보로 뽑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죠. 그 사실은 선거 한 중반 전까지는 거의 이회창 씨가 1등이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이 사람의 아들 둘이 다 군대를 안 갔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때는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워낙 우리나라 엘리트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군대 빼주는 시절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멀쩡하게 대법관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다 군대를 안 갔다는 게 여러분들 그게 받아들여져요?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안 갔는지 알아요? 몸무게가 너무 적어서. 키가 170인데 남자인데 몸무게가 45kg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170이 넘는 사람들이 몸무게가 45kg가 안 돼서 다 미달돼가지고 체중 미달로 군대를 면제받은 거야. 이게 받아들여지냔 말이야. 이게 납득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우리 되게 빼빼 마르긴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막 신체 검사도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몸무게가 늘어났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대법관이기 때문에 빼준 거다. 라고 하는 의혹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군대를 부정 면탈을 한 거죠. 군대를 이제 부정하게 면제받았다라는 의혹이 일어나면서 그 대쪽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국민적인 인기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 이회창 씨는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를 나왔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두 번 대통령 선거에 붙었는데 두 번 다 2등으로 떨어집니다. 사실은 몇만 표 차이는 많이 안 나요. 몇십만 표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결국 대통령에 나중에 3번 도전했지만 한 번도 대통령이 못 되고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그게 이회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또 명단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한나라당의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전에 자유당부터 공화당, 민정당, 민주당까지는 다 독재자를 지지하는 집권당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김영삼이나 이회창 시대에는 이게 어떤 기존의 단순히 독재를 지지하는 정당에서 넘어서서 어떤 보수 정당으로 진화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정치적인 의미의 이념적인 보수 정당으로 진화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자꾸 선거에서 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박정희 향수로 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990년대에 IMF 위기가 터지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이 박정희 대통령 향수에 묻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생긴 것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을 닮았어요. 뭐 자기가 닮았다고 주장. 그래서 이제 일부러 선글라스도 끼고 약간 박정희 대통령 비슷하게 일부러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친딸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당 이름을 새누리당이라고 바꾼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서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처럼 다시 747 그래서 막 박정희 때처럼 고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원래 꿈은 복지국가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서 집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향수로 퇴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서 다시 집권하는 전략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근혜 최순실 사태 같은 그런 어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즘 다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다시 친박 청산을 하면서 보수를 다시 혁신해서 다시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여기 김성태 지금 현재 원내대표죠. 그리고 홍준표 지난번 대표였고 대선 후보였던 분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제 새로 친박 청산을 하고 보수를 혁신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잘 안 됐죠. 지난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 쫄딱 망하면서 사실은 이 친박 청산과 보수 혁신의 흐름은 약간 실패를 돌아가면서 지금은 또 다시 당내 계파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대위원장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이 다 안 되니까 새로 그럼 비대위원장 중에 누가 할 사람 없느냐라고 해서 요즘 뉴스를 보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구인난이 막 나오죠. 그 사람을 구하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 이름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이국종 씨는 알죠? 그 외과 의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사람을 고치는 외과 의사인데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망했으니까 자유한국당을 수술해서 고쳐달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국종 씨를 직접 찾아가서 저희 그 비대위원장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국종 씨가 나는 정치는 잘 모르는데 저는 내공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고사했어요. 그리고 이 김병준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분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 사람이 아니죠. 원래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번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었죠. 물론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총리를 직접 하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총리 후보로 찍었던 사람이니까 그나마 자유한국당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친박도 받아들일 수 있고 비박도 그나마 무난하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이외에 또 도올 김용옥 씨나 또 허경영 심지어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까지도 요즘
후보로 거론돼. 농담으로 막 하는 얘기지. 그 정도로 지금 자유한국당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어.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보수의 상태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졌기 때문에 참 이 자유한국당을 누가 구할 수 있을지, 이게 사실은 요즘 보수 쪽을 이제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러면 진보 쪽, 뭐 이렇게 진보라고 하기도 그런데 이 여당에 반대하는 야당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 어떤 정당으로 시작됐을까? 민주당이 처음부터 민주당이었을까? 민주당은 처음에 한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시작됐어요. 그럼 한민당은 누가 만들었냐면, 아까 자유당은 이승만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민당은 누가 만들었냐면, 한민당은 인촌 김성수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인촌 김성수는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누구냐 하면, 여러분 고려대학교는 알죠? 고려대학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아일보 알죠? 동아일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회사도 만들었어요. 지금 영등포에 가면 경성 타임스퀘어라고 있죠? 그거의 전신을 만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촌 김성수는 원래 호남 지역의 아주 유명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일제시대에 아주 부유한 지주 집안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당시에 이재용인 거야. 완전 그 조선에서 가장 최고 부자 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인촌 김성수는 태어났을 때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면 집 밖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자기 땅이야. 눈에 보이는 지평선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자기 집 땅인 거예요. 그런 그 조선 팔도에서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그 당시엔 선진국이 일본이었으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일본은 이미 근데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고 있었잖아요. 봉건 중세 시대에서. 일본을 보니까 근대 사회에서는 세 개의 제도가 중요하구나. 그게 뭐냐면 기업하고 대학하고 언론. 기업과 대학과 언론이 이 사회를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걸 인촌 김성수는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조선에서 기업과 대학과 언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는 이미 낡은 직업이고, 지주를 해가지고는 이제 근대 사회에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본가로 변신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돈은 많았으니까 그걸 갖고 동아일보라는 언론사도 차리고, 고려대학교도 인수해서 자기가 대학교 총장도 하고, 그러니까 총 이사장을 했죠. 그리고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근대 시대는 방직기가 제일 그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청유에서도 만들고, 그래서 기업과 대학과 언론을 한 사람이 다 차린 거야. 그래서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려대학교는 인촌 김성수의 후손들이 재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려대학교는 이 김 씨가 이사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동아일보 사장도 지금도 김 씨예요. 인촌 김성수의 후손들이 동아일보 사장도 지금 하고 있어요. 경성방직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문이죠. 최고의 명문 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촌 김성수 가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민주당인 거예요. 근데 처음 만들었을 때 이름은 민주당이 아니고 한민당이었어요. 한국민주당. 근데 이 민주당의 특징은 뭐냐면 친일파 지주의 정당이었다는 거예요. 참 지금은 민주당이 친일파들 되게 비난을 하는데, 사실 원래 만들어졌을 때는 친일파들이 이게 해방되고 나서 자기들은 친일을 했으니까 정치적 정당성이 떨어지잖아요.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연합을 했어요. 왜냐면 김구는 친일파 되게 싫어했거든. 그래서 김구를 처음에 임시정부를 막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김구가 거부를 하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 대통령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승만을 데리고 오면서 처음에 정부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 친일 을을 했던 한국민주당이 연합을 해서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처음에 만들었고, 김구 세력은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실 김구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지금도 현충원에 묻혀있지 않죠. 효창공원이라는데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데 따로 묻혀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참여하지 않은 거야. 대한민국 건국할 때 김구 선생은 선거에 나오지 않았어요. 살아 계셨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반쪽짜리 정부라는 거지.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안 하고 남한만 해. 그것도 친일파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선거에 안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김구 선생이 사실은 반쪽짜리 평가밖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 한 거에 비하면. 근데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렇고, 인촌 김성수는 어쨌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를 한 거예요. 선거에도 출마를 했고 국회의원이 됐고,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두 번째 부통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탔던 거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민당 세력과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집권은 같이 했지만 집권하고 보니까 애들이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한민당 세력을 탄압을 합니다. 장관 자리도 안 나눠주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둘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둘이 갈라서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유당이라고 해서 여당이 되고, 이 인촌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야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민주당이라는 야당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친일 지주의 정당으로 이승만과 대립하면서 야당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출발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승만의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 한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정당들이 합쳐서 5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 하나로 크게 모아져요. 그 민주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도했던 건 여기 나오는 해공 신익희라고 하는 사람과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공 신익희는 우리나라 김구 선생이랑 같이 임시정부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뭐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저는 민주당 출입 기자를 했거든요, 국회에서. 민주당 그 당대표 회의실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면 지금도 해공 신익희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인촌 김성수의 사진은 없어. 근데 해공 신익희 사진은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장면 총리의 사진도 걸려 있어요. 또 윤보선 대통령 사진도 걸려 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려 있어. 근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 사진도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아직도 해공 신익희를 자기들의 시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익희 씨는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이 표어로 되게 유명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뭐냐면 1956년에 그 이승만 정부가 한 10년쯤 지나갔을 때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때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 씨가 대선 후보로 나오고 장면 씨가 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이때는 부통령제가 있었지. 이때 지금도 그 깨지지 않는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가장 히트한 슬로건이에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너무 쉽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너무 부패하고 너무 경제도 어렵고 너무 뭐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승만 정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하는 선거 슬로건을 내서 지금도 아주 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그 당시 여당의 슬로건은 뭐냐면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게 그 당시 여당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와 갈아봤자 더 못 산다의 대결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야당이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1950년 대선 때 이승만이 질 뻔했어요. 이승만이 지고 거의 신익희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도 드디어 정권교체가 10년 만에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민주적으로 정권교체를 해서 이제 신익희 정권이 출범하는 거였어. 그럼 우리나라의 두 번째 대통령은 신익희가 되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진짜 드라마틱하게도 신익희가 죽어. 갑자기 죽어. 그냥 암살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호남으로 선거 유세를 하러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기차 안에서 급사를 해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졌어요. 신익희를 추모하는 그 비 내리는 호남선, 그게 아니고 그건 남행열차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노래 제목이 비 내리는 호남선이에요. 그래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호남선을 타고 유세를 하러 내려가다가 선거운동 하다가, 그러니까 노인네가 너무 무리를 하니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야. 그 김정일도 기차 안에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너무 무리를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하다가 무리를 하니까 심장마비가 갑자기 확 죽어. 그래서 50년에 정권교체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정권교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신익희가 지는 바람에 장면만 부통령으로 당선되고 대통령은 이승만이 그냥 날로 먹은 거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냐면 후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신익희가 한 번 져. 그래서 4년이 또 지나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개헌까지 해서 60년에 또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때는 민주당이 누굴 후보로 내냐면 조병옥이라는 사람을 후보로 내요. 조병옥도 그 당시에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 인기가 좋았어요. 연설도 되게 잘하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초대 경무총장을 했고 경찰들을 이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리더십이 있고 막 약간 지사적인 스타일이어서, 물론 뭐 논란도 많은 사람이지만 조병옥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조병옥도 거의 이승만을 이길 뻔했어. 그래서 만약에 선거를 끝까지 치렀으면 이승만이 이겼을 거예요. 조병옥이 이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조병옥도 또 죽어. 또 그냥 죽어요. 이번에도 그 양반이 심장이 좀 안 좋아갖고 선거 전에 수술하고 온다고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그 당시 의학이 발전이 안 돼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수술 받다가 죽어. 덜컥. 그래서 미국에서 수술대위에서 죽어요, 조병옥 씨가. 그래가지고 또 대선 후보가 또 없어져.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또 없어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또 단독 후보가 돼버린 거야. 사실상 상대 후보가 없이. 그래서 거의 찬반 투표가 돼가지고 후보가 없으니까 뭐 어쩌고 또 당선된 거야. 그래서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또 네 번째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 3.15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이승만을 뽑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통령을 뽑는 부정선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선 될 때. 그러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언제 죽을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임기를 못 채우고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죽으면 부통령이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부통령 선거가 더 치열해진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부통령이 장면이라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한 번 이미 당선이 됐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였는데 너무 인기가 없고 완전 부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한테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면 이기붕이 절대 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임기 중에 죽고 장면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엄청난 부정선거를 한 거야. 여당이 나서서. 그래서 그게 유명한 자유당 3.15 부정선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식이냐면 그땐 이제 표 묶음으로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 유권자보다 이기붕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한 지역에서 개표를 해봤는데 이미 딴 데서 다 찍어갖고 한꺼번에 투표함 가로치기,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실제로 투표한 사람보다 이기붕 표가 더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걸 국민들이 다 본 거예요. 그 도저히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4월 19일 날 전 국민이 이제 특히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죠. 김주열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그 4월 18일인가 17일에 먼저 이제 앞에서 고등학생들이 먼저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다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루탄을 쏘잖아요. 선거를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최루탄을 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주열이 애가 없어진 거야. 시위를 하다가 어느 날 없어졌어. 그래서 김주열이가 집에 안 들어오네? 학교에도 안 나오네? 해서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있는데 며칠 뒤에 인천 앞바다에서 김주열 시체가 떠오른 거예요. 너 어떻게 떠오르냐면 얼굴에 최루탄이 박혀있는 채로, 얼굴에 최루탄이 박혀있는 채로 김주열의 시체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모하다 말고 최루탄이 얼굴에 직격탄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찰에서 수거에다가 바다에 던져버린 거죠. 감추려고. 그게 시체가 떠오르니까 그걸 보고 전 국민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월 18일에 고려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기 위해 살인정권 물러나라. 그리고 4월 18일에 그 고대 학생들이 데모를 했는데 그거를 자유당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정재라고 하는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알아요? 옛날에 나왔던 그 야인시대. 그 야인시대 드라마에 나온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그 고려대 학생들 때려잡아요. 그래서 고려대 학생들이 막 피투성이가 돼서 땅바닥에 이렇게 뭐 쓰러져 있는 장면을 고려대가 아까 뭐랑 가깝다 그랬어? 동아일보랑 가깝다 그랬잖아요. 인천 김성수는 야당 대표라 그랬잖아요. 동아일보가 특정 보도를 또 해요. 그래서 고려대 학생들이 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동아일보가 조간신문에 딱 사진을 찍어갖고 일면으로 해서 보도를 해. 4월 19일 아침에. 그걸 보고 또 전 국민이 거리를 뛰쳐나온 거예요. 특히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갖고 서울에서 4.19 이른바 민주의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갖고 4.19 학생들이 막 그 당시에는 대학가가 지금 대학로 있잖아요. 해화동. 그쪽에 몰려 있었고 거기 학생들이 막 모여갖고 경무대, 청와대가 경무대인데 경무대로 막 몰려가니까 가깝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곽영주라고 하는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최고의 실권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경찰을 동원해서 총을 쏘게 해요. 대학생들한테. 어디 대학생들이 말해 우리 각하를 쫓아내려고. 그래서 경찰들이 직접 대학생을 조준해서 사격합니다. 대학생들이 막 총을 맞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은 4.19에 참여했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불 가게에 들어가서 이불 있잖아요. 소미불을 몸에 둘둘 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 조끼를 만들려고 조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소미불을 몸에 둘둘 감고 막 데모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총알을 빗받치면서 이제 이승만 물러나라고 한 거지. 실제로 사람 많이 죽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살인 정권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전 국민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 가까이 데모를 하니까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하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다. 이승만은 막 눈가게가 가려져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모르고 완전 노인이 돼서 막 치매도 오고 막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엔 하야, 나는 그냥 대통령 물러나겠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해서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요. 하와이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한 5년 정도 더 살다가 하와이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당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날아가고 그 당시 4.19는 대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바로 집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1년간 의원내각제 정부를 운영해요. 왜냐면 대통령이 자꾸 대통령제를 하니까 자꾸 재선하고 3선 개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임기를 자꾸 늘려서 독재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해보자라고 해서 원래 이제 민주당의 당론은 의원내각제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부통령이었던 장면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조병옥을 이어받았던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형식상의 대통령.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은 큰 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면과 윤보선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 정부가 1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 정부는 4기 민주당 정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 민주당 정부는 장면 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1년 만에 완전 폭망.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는 신파라고 하는 세력과 구파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신파는 아까 말한 장면이 중심이 된 세력이고 주로 도시 사람들이고, 구파는 아까 말한 그 친일 지주 중심으로 시작된 그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세력인데 이 두 세력이 자기들끼리 미친듯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장관 나눠 먹기 뭐 그래서 내각을 1년 만에 6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장관을 임기가 2달도 안 되는 거야. 한 번 들어섰다가 지네끼리 싸워서 또 내각 해체, 그 다시 또 임명, 또 해체, 또 임명. 1년 내내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그 피로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4.19를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도 막 데모를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있으면 다 데모하고. 그 데모 만능주의. 그래갖고 전국에서 맨날 데모가 끊이지를 않고 정치권은 저희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대학생들은 통일하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유명한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지금 우리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 했잖아요. 그것처럼 대학생들이 북한 대학생하고 예를 들면 서울 대학생들이 김일성 대학교 학생들하고 만나겠다. 판문점에서 우리 대학생 회의를 하겠다. 뭐 이러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6.25로 치는 지 10년밖에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한 거예요. 국민들이. 아니 대학생들이 저렇게 빨갱이들하고 바로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럼 나라 확 뒤집히는 거 아니냐. 김일성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런 걱정을 하던 차에 아까 말한 그 6.4 8기생들이 중심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이승만 정권 때부터 준비했었어요. 이승만 정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원래 처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박정희 쿠데타를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19가 나서 스스로 무너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쿠데타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오케이 그럼 민주당이 들어섰으니까 얘네가 잘하나 보자라고 기다린 거야. 근데 1년 만에 완전 말아먹은 거야.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권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해서 다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게 이제 5.16 쿠데타죠. 그래서 민주당 정권은 1년 만에 폭망, 그리고 바로 망하고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다시 군사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군사 정권이 바로 군사 정권이 된 건 아니고 박정희가 처음에 이제 임시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다가 선거를 다시 치러요. 선거를 다시 치렀는데 아까 말한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형식적인 대통령이었다가 나중에 대선 후보가 돼서 출마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군인 옷을 벗고 그 유명한 그 제대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다시는 나같이 불행한 군인이 대한민국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유명한 고별사를 하고 민간인으로 전환해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 출마를 하죠. 그래서 국민이 1960년에 투표를 해요. 다 같이 대선을 치러서 박정희가 당선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박정희가 쿠데타로 바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윤보선과 한 100만 표 정도 아슬아슬한 차이로 당선돼가지고 쿠데타 제 4공화국이 3공화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의 얘기는 되게 민주당의 얘기는 그 다음에 지리멸렬해. 그래서 1960년대는 박정희의 시대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이 거의 독주를 하면서 야당은 그냥 완전 지리멸렬하고 리더십도 없고 분열돼 있고 막 그러다가 또 박정희 대통령이 성과를 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군사정부가 초기엔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효율적이고 전 세계에서 어디도 이루지 못한 아주 고속성장을 합니다. 사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63년에 선거를 치르고 67년에 또 선거를 치르는데 67년 선거에는 오히려 윤보선이 또 나왔거든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과 표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정책을 지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차가 더 벌어져서 윤보선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야당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차지해야 된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1970년에 그 유명한 1970년 신민당 경선 69년에 신민당에서 윤보선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대선 주자를 뽑자라고 해서 경선을 치르는데 그때 뭐냐면 그 유명한 40대 기수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40대가 막 됐거든요. 제 나이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때 나왔던 40대 기수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김대중과 김영삼이에요. 둘 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대통령은 70대, 60대, 70대의 대통령이 되지만 실제로는 40대 초반, 한 45살, 47살 요 정도 나이에 대선 주자로 출마를 한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민주당에 유진산이라고 하는 당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60대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윤보선 다음엔 자기가 대선 주자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김영삼은 25살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대지만 이 사람은 이때 이미 5선 의원이었어요. 5선 의원이면 사실은 꽤 고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나는 나이가 젊지만 국회의원을 이미 20년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 나올 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김대중은 5선 의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되게 인기 있는 젊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말을 잘하고 워낙 그 대정부질이나 아니면 의정 활동을 너무 탁월하게 잘해서 정말 김대중이 그 연설을 하면 밖에 국회의원들이 바둑 두다가 담배 피다가도 김대중 의원이 연설한대 그럼 다 같이 의회로 들어가서 김대중 의원 연설 듣자 이럴 정도로
워낙 의정활동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연설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래서 김대중은 되게 아주 떠오르는 스타. 그래서 김대중이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목포에서 당선됐거든요. 김대중이 당선된 걸 막으려고 실제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목포에 내려가서 했을 정도로, 그래서 목포에 당선만 되면 아주 다 퍼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끄는 젊은 정치인이었고, 아까 말한 대로 김영삼은 25살부터 계속 국회의원이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대중과 김영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내가 40대지만 대통령이 돼보겠다 라고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유진산이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 구상유치라고 해요. 구상유치.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이런 어린 놈들이 어딜 감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느냐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과 김영삼이 경선을 치러서, 신민당 경선을 치러서 경선에 대통령이 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결선 투표가 있었는데 1차 투표에서는 김영삼이 1등을 했어. 그래서 1등이 김영삼, 2등이 김대중, 3등은 이철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철승도 40대였거든요. 그래서 3명의 40대 후보가 나와서 40대 기수. 기수라는 게 뭔지 알죠? 깃발을 들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 호명이 40대가 나온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김영삼은 자기가 당선된 줄 알았어요. 1차에서 1등을 했으니까. 그리고 결선 투표를 했는데 김영삼은 자기가 당선된 줄 알고 막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을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은 어떻게 했냐면 이철승을 딱 몰래 만난 거야. 그래서 이철승 후보랑 타협을 한 거야. 그래서 3등 했던 이철승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대선 주자가 되면 당권은 당신한테 주겠다. 그래서 당대표는 당신을 당신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표를 나한테 몰아줘라. 그럼 내가 당대표는 다음번 전당대회 때 당신을 밀겠다. 그래서 이철승, 김대중 각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딱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선 투표 바로 몇 시간 뒤에 결선 투표 치렀는데 1, 2등이 뒤집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철승 걔가 다 김대중을 지지한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역전을 하면서 김대중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는 김영삼이 더 위였는데 김대중이 먼저 대선 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 대선 후보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 당시 김영삼은 지지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김대중 씨의 당선은 나의 당선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같이 지지 유세를 하긴 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1971년 대선 때 박정희 대통령과 맞붙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마지막 선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3선 개헌까지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임기를 2번 하고 원래는 대통령 재선 제한이 있었는데 무리하게 3선 개헌을 해서 이승만처럼 3번째 대선에 출마한 거였어요. 그리고 김대중은 처음 출마했는데 40대의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젊은 나이에 대선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 젊긴 젊었어요. 42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였지만. 근데 김대중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 거야. 왜냐하면 박정희는 이미 10년, 7, 8년 대통령을 한 사람이고 김대중은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고 연설 들어보면 진짜 지금도 기가 막혀요. 거기다가 아주 혁신적인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비군 폐지. 여러분 지금도 예비군이 있잖아요. 근데 예비군 여러분 훈련장 가서 제대로 훈련합니까? 잘 여러분 어른들 보면 다 놀잖아요. 이렇게 막 담배 피고 막 놀다가 오고.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걸 왜 해야 하느냐 라고 해서 이때 이미 예비군 폐지 공약을 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도 그 당시에 예비군이 있었거든요. 학내 예비군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통일 전략은 뭐냐면 반공통일이에요. 반공통일. 북한을 무너뜨리고 나서 일종의 북진 통일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북한을 배제한 그런 통일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대중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북한과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을 얘기한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걸 처음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서슬퍼렇던 군사정권에서 평화 통일을 입에 북한과 협상을 하자는 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빨갱이로 몰리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 한 거죠. 처음으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4대국의 안전보장에 의한 평화통일, 그리고 예비군 폐지, 그 다음에 뭐 부유세를 걷자.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예를 들면 서민들한테 뭐 복지정책을 하자라든가 그런 아주 혁신적인 공약들을 막 내세우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정책 선거를 한 게 김대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예언했냐면 장충당 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쫄리니까 김대중이 너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되면 다시는 국민 여러분께 표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유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 김대중이 뭐라 그랬냐면 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당선되면 더 이상 선거를 하지 않고 총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기가 당선되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지 않고 아마 평생 영구집권을 할 것이다. 라고 연설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엄청난 논란이 됐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은 아리까리 하면서도 그래도 박정희가 우리 60년대에 성장 빨리 했고 고속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이때도 한 100만 표 정도 차이로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뭐 중앙정보부니 뭐니 그래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100만 표 정도 앞서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됐는데 실제로 기가 막히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당선되고 나서 72년에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실제로 더 이상 대통령 선거 안 해. 그리고 간접 선거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대의원을 임명해갖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찍게 하는. 그래서 체육관에서 99% 사실상 100% 투표로 당선되는 그런 사실상 총통제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예언이 맞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얘기였는데 실제로 보면 김대중의 예언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신체제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를 해산을 해버리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은 대통령이 임명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게 말이 돼요?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견제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300명 중에 100명은 국회의원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200명은 선거로 뽑는데 중선거구제로 뽑는 거야. 그래서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 거야. 그럼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야당 1명, 여당 1명 당선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1등, 2등이니까. 그러니까 300명 중에 100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그 중에 100명은 여당, 100명은 야당 이렇게 꾸려지는 거야. 그럼 300명 중에 200명이 자동으로 친여권 성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국회를 운영한 거야. 이게 유신체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견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가 무제한이고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게 유신체제야. 그러다가 결국 1979년 11.6 사태 때 측근인 김재규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암살돼서 끝나게 되는 거야. 도저히 살아서는 끝날 수가 없는 체제였던 거죠. 그게 이제 70년대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김대중은 한 번 대통령 후보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으로 잠깐 그 여행을 갔다가 일본에서 10월 유신이 선포되니까 국내로 들어오면 이제 정치활동 금지당할 테니까 아예 안 들어오고 망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망명 운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이제 납치가 되죠. 그래서 바닷가로 이게 배 위로 이렇게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그 당시 이후락이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 김대중을 납치해서 이렇게 뭐 보따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발에 그 철근 같은 거 묶어서 바다에 던지려고 했어요. 바다에 던져서 물에 이제 현해탄에 수장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막 미국도 난리가 나고 김대중이 납치됐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대중 죽이지 말라고 엄청나게 구명운동이 일어나요. 미국 대사관에서도 막 전화 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갖고 야 죽이지 말라고. 그래갖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김영삼은 국내에서 정치를 하게 돼요. 근데 김영삼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영삼이 그 박정희 정부 때 야당 총재를 하면서 박정희 정부하고 대통령하고 되게 극단적으로 막 선명히 투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김영삼이 뉴욕 타임즈인가 그러니까 외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야당 대표지만 북한하고 김일성하고 회담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김일성하고 회담을 해서 평화통일 논의를 하겠다라고 뉴욕타임즈인가에서 외신 인터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어떻게 김일성하고 회담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국회에서 김영삼을 제명해버려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그널을 준 거지. 그래서 국회에서 김영삼을 제명해버리니까 김영삼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죠. 뭐냐면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라고 하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닭이 꽃게 울지 않아도. 그래서 그걸 유명한 얘기인데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유명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영삼이 얄미우니까 중앙정보부에서 뭐냐면 초산 테러라고 해서 김영삼이 집에 갈 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염산이죠, 염산, 초산을 뿌린 거야 얼굴에. 근데 김영삼이 싹 피해가지고 다행히 차에 이렇게 가려서 맞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김영삼도 이제 테러도 당하고 심지어 국회의원직 제명당하고 엄청난 그런 어떤 이렇게 탄압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민주화 운동을 했어.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70년대 엄청난 그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둘 다 누가 더 잘했다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민주화의 어떤 두 거목으로 양대 축으로 잘 잡게 되는 거죠, 야당에서. 그래서 이 두 지도자가 1970년대에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분열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1987년에 그러니까 역사를 좀 건너뛰어서 이제 1980년에 한 번 민주화의 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시흥군부가 일어나서 다시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또 7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7년 임기를 마치고 원래는 자기가 한 번 더 하려고 호언한다 그래서 이제 또 간선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1987년 영화도 개봉했었죠. 그때 이제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고문당하다가 죽잖아요, 대학생이.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간선제 헌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호언 철폐, 독재 타도라고 하는 구호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결국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더 이상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그러면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6.29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87년에 처음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 거야. 한 10년 만에. 10년이면 거의 20년 만에 그 김대중이 나왔던 그 선거 이후로, 71년 선거 이후로 거의 한 16년 만에 대선이 처음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선제를 고대했겠어요. 그동안 태육관에서 간접선거를 하다가 대통령을 뽑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제는 그러면 민주화 되겠구나. 그래서 야당 후보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겠구나라고 다들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여당은 일단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가 후보로 나와요. 그리고 야당은 어떻게 됐겠어요? 김영삼과 김대중이 다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김대중은 미국에 망명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5.18 사건에 얽혀갖고 그 군사 반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어요. 범죄자라 그래서. 그리고 사형까지 언도됐었죠. 근데 사형 언도당했다가 다행히 이제 사면돼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군사정권이 어떤 꼼수를 쓰냐면 6.29 선언을 하면서 직선제를 받아들이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사면해줘요. 원래는 사형수였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없었거든. 근데 김대중도 정치활동을 풀어준 거야. 너도 대선 출마할 수 있어 라고 그걸 대통령이 풀어준 거야,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나도 출마할 수 있네?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도 출마하고 김대중도 출마하고 거기에 김종필이라는 사람도 또 출마하고, 그래서 이른바 1로 3김 구도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과 김영삼이 마지막에는 단일화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지니까. 세상에 16년을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분열해서 둘이 후보가 나오면 표가, 민주화운동 야당 쪽 표가 분열될 거 아니에요. 여당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설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느냐. 당연히 막판에는 둘 중에 하나가 사퇴해서 하나로 합쳐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한 거야. 근데 이 둘이 끝내 단일화를 안 한 거야. 왜냐하면 김대중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더 미국 사형수까지 받았고 미국에 망명도 갔다 오고 자기는 암살될 뻔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투쟁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이도 김대중이 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김영삼은 너무 멍청해. 내가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김대중이 나와서 했던 논리는 뭐냐면 사자 필승론이라고 해서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나오면 경상북도는 노태우가 먹고, 호남은 김대중이 먹고, 영남은 김영삼이 먹고, 충청은 김종필이 먹는다. 그러면 영남은 표가 분열되잖아요. 왜냐면 노태우와 김영삼이 있으니까. 그리고 호남은 김대중밖에 없으니까 표가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표 계산을 해보니까 호남이 이긴다라는 거야. 영남표는 분열되고 호남표는 자기한테 다 오고 수도권에서 또 표를 받으면, 그래서 4명의 후보가 나오면 김대중이 이긴다라는 게 사자 필승론이에요. 머리가 사자가 그 사자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4명이 출마하면 김대중이 이긴다라는 게 사자 필승론이야. 근데 그 입에서 김영삼은 무슨 소리냐. 김대중은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때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민주화가 되면 자기는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었어요, 김대중이. 그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으면 출마하지 말아야지, 뭔 소리냐 라고 해서 이제 둘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결렬됐죠. 그래서 결국엔 둘 다 나왔는데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노태우가 1등, 김영삼이 2등, 김대중이 3등, 김종필이 4등이었어요.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돼 버렸어요. 근데 김대중과 김영삼의 표를 합하면 당연히 노태우 후보보다 많았죠. 그러니까 87년 6월항쟁 이후에 군사정권이 또 집권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는 멋있게 데모하는 걸로 끝나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다시 군부가 집권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민주당의 분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민주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신한국당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야당이 그 민주자유당 김영삼은 결국엔 이렇게 야당이 분열되니까 도저히 이 시스템으로는 자기는 대통령이 될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1로 3김 구도였잖아요, 처음에. 1로 3김 구도로는 자기 대통령이 될 수 없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대선 때 김영삼하고 김종필이 같이 노태우하고 붙어버려요. 그게 1990년에 유명한 3당 합당이란 사건이에요. 3당 합당. 그래서 김대중만 야당에 남겨놓고 김영삼과 김종필이 같이 여당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민주자유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해서 여당으로 들어가면서 김영삼이 그때 했던 유명한 얘기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도저히 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가 안 되니까 내가 여당으로 들어가서 여당 후보로서 민주화를 하겠다 라는 논리로 민주당 여당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노태우와 연합해서 집권당의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돼서, 그래서 민자당에서는 김영삼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김대중이 또 나왔겠죠. 그래서 92년 대선을 치러서 김영삼이 이겨요. 그때는. 그래갖고 김영삼이 당선이 되고 김대중은 정계 은퇴를 하죠. 근데 정계 은퇴를 했다가 근데 처음에는 김영삼이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지지율이 막 90%까지 올라가는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실정을 많이 하고 뭐 문제가 많았어요. 사고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결국 김영삼 정권 말기에는 인기가 되게 떨어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정계 복귀를 하죠. 정계 복귀를 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정당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의 역사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김영삼이 민주당의 아주 핵심적인 양대 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가면 김영삼의 사진은 없어요. 그리고 김영삼 사진은 어디 걸려있냐면 자유한국당에 걸려있어요. 자유한국당 당사에 가면 김영삼 사진 걸려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민주당으로 넘어왔거든. 그래서 이제 김영삼은 이제 여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보수정당으로 가버리고 야당은 김대중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완전 김대중의 당이 된 거죠. 김대중이 원탑인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정당이고 나중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또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지금의 민주당은 이제부터는 사실상 지금 민주당의 당직자들은 민주당을 만든 사람은 김대중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신익희라고 하지만 신익희는 진짜 역사 속의 인물이고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당직자들 다 뽑은 사람은 김대중이었어요. 김대중이 총재 시절에 다 면접 봐서 뽑은 사람이고 자기가 다 영입한 사람들이고 정치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 김대중 때.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그 존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사를 가면 저도 민주당 출입기자를 했잖아요. 당사에 이렇게 아까 당대표실에 사진이 걸려 있는 건 물론이고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를 가면 당사 1층에 그 흉상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얼굴이 동상으로 있어.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 그 두 명의 얼굴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메인이 된 정당이 됐다. 그리고 지역 기반은 호남이고 리더는 김대중인 정당이 된 거야. 그게 지금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고 그 다음에 2002년에 드디어 그 유명한 노무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원래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부산이면은 김영삼의 지역이었잖아요. 그 김대중은 호남 사람이고 김영삼은 영남 사람이잖아요. 특히 부산의 지역구가 김영삼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노무현은 원래 김대중 사람이 아니고 김영삼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민주화운동하던 변호사였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면 잘 나오죠. 그래서 원래 그 불임 사건이라고 대학생들 데모하다가 뭐 이렇게 고문당한 사건 그걸 변호하다가 각성을 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대학을 어디 나왔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안 나왔죠. 상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고시를 붙어가지고 변호사가 돼서 그 처음에 막 부동산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었죠 원래는. 그래서 원래 민주화운동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학생들이 고문당한 사건을 변호하다 말고 정치적인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80년대에 되게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해서 부산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민주화운동가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옆에서 민주화운동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부산이라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썼죠. 그래가지고 둘이 변호사 동지면서 민주화운동도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국회의원이 된 건 김영삼이 공천을 해준 거예요. 김영삼이 88년에 총선을 치르면서 그 이번에 민주화운동 많이 한 사람 중에 누구 물갈이 해가지고 정치시킬 만한 사람 누가 없나? 이렇게 해서 봐서 그때 문재인도 보고 노무현도 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영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절했어요. 나는 정치가 안 맞는다. 나는 그냥 변호사를 계속 하겠다. 오케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역시 정치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락해가지고 부산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5.18 광주 사태를 다루는 5공화국 청문회가 열려요. 청문회가 전 국민에게 최초로 생중계가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 거야. 청문회 스타로 떠올라요. 진짜 그 정주영 회장이나 아니면 그 무시무시한 5공화국 시절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진짜 따박따박 아주 논리적으로 타타타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 잘못된 점은 타타타 다 지적을 한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보면서 너무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야. 야,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진짜 똑똑하다. 근데 거기다가 상고 출신인데 고시 봐가지고 변호사 된 사람이고 뭐 말도 엄청 잘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국민적인 인기 스타로 떠올라요. 그랬는데 아까 말한 3당 합당이라고 해서 김영삼이 다 여당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넘어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딱 거부를 한 거예요. 나는 김영삼 덕분에 국회의원 됐지만 김영삼이 여당으로 넘어가는 건 난 인정할 수 없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민주화운동 하려고 그렇게 정치했지 여당으로 넘어가서 지금 군사정권 세력하고 야합하려고 정치했냐.
그래서 저는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김영삼을 따라가지 않고 야당에 남아요. 그래갖고 다음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전두환의 실세 중에 3허라고 해서 허삼수라는 사람이 허삼수, 허평, 허문도 이렇게 3명의 전두환 정권 5공하고 실세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허삼수 지역구에 출마해서 허삼수를 이겨갖고 국회의원 됐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삼이 글로 민자당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허삼수 지원 유세를 온 거예요. 자기가 원래 공천했던 노무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와가지고 상대 후보였던 군사정권의 그 인물이었던 허삼수를 지원하는 연설을 하고 그래갖고 그때 김영삼도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 후보가 역풍을 받아서 선거를 떨어지죠. 그때부터 노무현은 부산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김영삼이 인기가 좋으니까 노무현 자체도 인기가 좋았지만 김영삼만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계속 낙선을 하다가 이른바 이제 2002년에 겨우 한번 서울에서 보궐선거 종로 지역에서 하는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국회의원 됐어요. 그래서 그 한 10년 떨어지다가 겨우 국회의원 된 거였거든. 그럼 종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1번지라고 해서 대선 주자들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종로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니까 종로 국회의원이면 거기서 한 몇 번만 더 하면 바로 대선 주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쉽게 국회의원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총선에 또 부산을 내려간 거예요.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그래도 나는 부산 정치인이니까 부산에서 한 번 더 도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부산을 내려간 거야. 부산을 내려가서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거의 될 뻔했는데 2000년 총선 직전에 뭐가 터지냐면 6.15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가서 김정일 만난다. 그게 발표되면서 전국적으로는 호재지. 전국적으로는 호재인데 영남 지역에서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김대중 미운데 김대중이 북한 가서 남북정상회담 한다 그러니까 역풍이 분 거야. 그래갖고 그 역풍이 부는 바람에 노무현이 또 떨어져요. 그래갖고 결국엔 부산에서 또 떨어지니까 서울에 있는 멀쩡한 지역구를 내버려두고 부산 내려갔다가 또 백수가 된 거 아니야. 그때 어떤 별명이 생기냐면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생겨요. 저 사람은 참 바보다. 쉽게 당선될 수 있는데 괜히 그 아까운 지역을 버리고 부산 고향 갔다가 또 떨어졌다. 그러면서 바보, 근데 그 바보란 말은 진짜 바보가 아니라 되게 훌륭한 사람이란 뜻이죠. 우직하게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생기면서 노사모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뭔지 알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 그래서 아주 자발적인 노무현 팬클럽이 생겨나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치인 팬클럽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제 돼지저금통이라 그래서 십시일반 노무현을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2002년 대선에 노무현은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도 아니고 백수였지만 대선 출마를 한 거야.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래갖고 대선 출마를 해서 이른바 노풍이라는 게 불죠. 광주 지역의 경선에서 당시 인기 있었던 이인재 후보를 누르고 1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산 출신인 노무현이 호남인 광주에 가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당연히 이게 뭐야 하고 주목을 받았겠죠. 그때부터 노무현 바람, 노풍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무현 인기가 확 상승해요. 지지율이 한때 50%를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노풍이 불면서 국민 경선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인기 스타가 되고 뭐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몽준하고 단일화도 하고 뭐 김영삼 찾아가서 시계 보여줬다가 인기 다시 뚝 떨어졌다가 정몽준하고 단일화되면서 극적으로 다시 인기를 회복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리고 나서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으로 바꾸게 돼요. 근데 바꾼 이유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그 김대중을 지지했던 이 동교동계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동교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김대중을 지지하는 호남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 되게 싫어했어요. 저 인간이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갖고 대통령은 날로 먹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별로 인정하지 않고 막 비판하니까 결국에는 그 노무현계와 김대중계가 갈라선 거야. 그래서 노무현계가 중심이 돼서 열린우리당이라는 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계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야당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야당이 또 분열되죠. 그렇게 해서 열린우리당으로서 이제 5년간 이어가요. 근데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만에 또 인기가 땅으로 툭 꺼지죠. 인기가 꺼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는 인기가 되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퇴임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야당의 리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밖으로 빠져나가서 민주당하고 다시 합쳐가지고 그때 이제 임시적으로 만들었던 정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당이에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고 통합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때는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당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정동영이 대선 후보로 나왔었죠. 누군지 알죠, 여러분? MBC 앵커했고 그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좀 뭐 말도 잘하고 뭐 기자 출신이고 뭐 똑똑하고 다 좋긴 한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뒤에서 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시켜줘서 그 장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를 되게 했죠. 왜냐하면 임기 말에 인기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 대통령 못 된다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면서 차별화를 많이 시도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배신자라는 이미지도 많이 생겼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더 또 인기가 없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다 탈당하고 막. 그리고 그 다음에 손학규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 통합민주당이라는 정당, 손학규는 뭐냐면 원래 민주운동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이 김영삼이 발탁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원래 서강대 교수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고. 근데 이 사람도 원래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이명박 다음으로 3등 했던 사람이에요, 인기가. 근데 한나라당이 있으면은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이 잘 못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당대표를 하긴 했는데 별로 뭐 인기가 없었죠. 그리고 당을 결국 끝내 장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겉돌다가 결국에는 뭐 요즘도 바른미래당 있잖아요. 손학규의 저주라 그래서 뭐만 했다 하면 큰일 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만덕산의 저주. 만덕산에 있다가 만덕산이 내려가라 해서 나 내려왔는데 그다음부터 뭐만 발표했다 하면 더 큰일 터지고 뭐 남북정상회담 터지고 핵실험 터지고 이래서 이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그 불운의 아이콘. 정치권에서 아주 불행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이 부재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완전 지리멸렬해. 지리멸렬한 세월이 한 10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민주당은 완전히 지리멸렬했어요. 그러다가 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지도자를 야당이 발굴해낸 거예요. 문재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고, 근데 실제로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친구는 아닌데 노무현 대통령이 친구라고 해준 거지. 그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기가 부산에서 무슨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이라는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친구로 뒀다는 것 자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다. 나를 증명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문재인이 더 뛰어나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때 문재인 잘 몰랐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했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로 들어와서 청와대 비서실장, 뭐 민정수석 뭐 이런 걸 막 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를 5년 동안 같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자기는 원래 정치 스타일이 아니다. 뭐 처음에 말도 잘 못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양산이라는 고향에 내려가서 집 짓고 그 고향에서 이제 은거해가지고 그냥 개나 키우면서 등산이나 하면서 사시던 분을 그 이른바 삼철이라고 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그 원래 정치 안 하겠다 그랬어. 근데 양정철, 뭐 이호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전해철, 요즘 삼철이라고 하는 요즘 친문의 핵심, 뭐 뼈문 그런 사람 어떻게 했냐면 그 양산에 그 산속에 한적하게 집 지어놓고 거기 이제 살았거든요. 전원주택 지어놓고 그 양산 마당에 텐트를 친 거야. 텐트를 치고 내려가서 거기서 농성을 했어요. 그 참모들이. 그래서 문재인 그 변호사님 그 대선 나오셔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 안 나오면 우린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몇 주를 농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아니 나 정치 안 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이어받을 사람은 문재인 씨밖에 없다. 그러니까 꼭 대선에 나와 달라라고 설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낸 거야. 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을.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삼철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뭐 양정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공이 큰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치를 전혀 안 하겠다는 사람을 끌어냈으니까. 그래서 2012년에 대선 출마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철수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안철수는 대충 알죠. 원래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보다 좀 한 10년 정도 윗세대는 안철수가 완전 스타였어요. 지금은 완전 인기가 없죠. 근데 사실 옛날에는 안철수 현상이라 그래갖고 안철수는 원래는 의사죠. 서울대 나온 의사인데 의사로서 성공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차려갖고 바이러스를 개발했어요. 백신을 개발해서 백신을 V3라고 하는 백신 여러분 다 알죠? 그 V3를 무료로 배포했어요. 전 국민한테. 자기가 개발한 거를 전혀 전제권도 받지 않고 무료로 배포한 거야. 그러면서 안철수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중소기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한 몇천억대 기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주 성공한 기업인인 거야. 그리고 아주 그걸 국민들한테 무료로 또 나눠주고. 그래서 아주 도덕적인 착한 기업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대비되는.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했지만 되게 부패한 기업가 이미지가 있었고 그에 비해서 안철수는 굉장히 선한 기업가.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제일 닮고 싶은 사람 1위. 그 정도로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완전 바람처럼 일어나서 안철수 씨가 그 당시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서울시장 한번 나가볼까? 관심 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갑자기 안철수가 엄청난 인기가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안철수 씨의 인기도 옛날에 높은 게 50%가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정치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사실 끌어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서울시장 자리는 박원순 씨한테 양보하고 뭐 할까 하다가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나오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대선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2012년 대선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양정철이 끌어낸 문재인과 안철수 현상으로 등장한 안철수와 두 명의 야당 후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당은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세 명이 경쟁하는 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1등과 2등만 당선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안철수와 문재인이 단일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단일화 협상을 아주 지루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아까 87년에 단일화 성공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안철수가 그냥 양보해요. 끝까지 단일화 협상이 안 됐어. 타결이 안 됐는데 안철수가 그냥 막판에 드랍.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드랍해버리고 그냥 문재인 씨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으로 단일화가 돼요. 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과 박근혜의 대결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 정권 교체가 될 줄 알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그래도 꽤 올라가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서 거의 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몇십만 표 차이로 박근혜가 당선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박근혜 정부가 생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되고 안철수 씨는 선거하는 당일에 미국으로 이제 뭐 일정 있다고 나가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시대가 됩니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 둘이 같이 당을 합쳐. 그래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을 만들어. 그게 이제 그래서 둘이 공동대표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씨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아까 말한 그 노무현 세력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안철수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세 세력이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중심이 되고 당의 주류가 돼버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호남 정치인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 정당에서는 뭐 대통령이 될 수가 없겠다 후보가. 그래서 그걸 친문 패권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패권을 한다. 도저히 이 당에서는 할 수 없다.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죠. 그래갖고 국민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아까 그 김대중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연상시키면서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안철수와 호남 정치인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김대중계와 안철수계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는 노무현계만 남게 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고 아주 오로지 친노만 남게, 친문만 남은 정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비문은 없어요. 비문이나 비노라는 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거의 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정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 잘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이렇게 불러가지고 김종인이나 윤여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군사정부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당대표를 임시로 맡겨서 이런 사람들을 비대위원장으로 불러와가지고 당대표를 시켜서 인기를 좀 끌죠. 그래갖고 2017년 대선 직전에 2016년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을 이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해갖고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을 이기고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최순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거는 정치권이 예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순실 사태가 갑자기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자멸해버리죠. 몰락하고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17년 대선을 치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시대인 겁니다. 지금의 야당은 오로지 친문,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또 하는데 다 친문 집단이, 친문 후보가 뭐 이회창, 뭐 이해찬, 뭐 전해철, 뭐 박범계, 뭐 최재성 다 친문 후보들이 나와갖고 자기들끼리 경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문재인 시대가 됐고 문재인 이전엔 노무현 시대인 거죠.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유시민 씨한테. 언젠가 노무현 시대가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유시민 씨가 당연히 오죠. 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시대가 오긴 올 텐데 왠지 그때 저는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정치인들은 아까 김대중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내공이 쌓이면 예언가가 돼요. 예언가. 미래를 다 예언해요. 급이 높은 정치인들은 미래를 보는 그런 어떤 통찰력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문재인 시대지만 사실은 노무현 시대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가 사회적인 주류로 인정받은 그런 시대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서브 사이드로 얘기하면 이제 진보 정당이 또 민주당과는 다른 그 진보 정당의 흐름이 있죠. 옛날에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해서 통합진보당까지 갔다가 통합진보당이 알고 보니까 종북이었다.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이 껴있었다. 그 사람들이 주류였다라는 게 밝혀지죠. 그러면서 해산을 당하고 그 종북 집단을 떼어낸 이후에 정의당이라는 정당으로 나와서 지금도 정의당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도 꽤 많이 받았고 지지율로는 거의 뭐 자유한국당을 넘어선다는 얘기도 있죠. 어쨌든 옛날에 비하면 진보 정당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민주당을 진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은 어떤 노무현 문재인이 진보의 어떤 주류가 되고 어떤 정의당은 약간 약화된 군소정당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당제 가능성을 아까 말한 국민의당이 분열돼서 호남 지역에 터를 잡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었는데 탄핵 때문에 분열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세력들이 나와서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죠. 이게 유승민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결국엔 이 둘이 당을 합쳐서 요즘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 나왔다가 폭망했죠. 완전 쫄딱. 아무도 당선 안 돼서 바른미래당 후보가.
그래서 폭망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디베르제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 무조건 1등 아니면 2등이거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한 1000명 정도 당선됐어요. 근데 바른미래당은 3등을 완전 쫄딱 망했거든.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다당제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지방선거에서 완전 폭망하고 거의 지금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고, 대신 뭐가 나타났냐면 또 다른 군소정당. 그래서 아까 말한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그 민주평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아까 있던 정의당하고 합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군소정당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녹색당 이번에 또 서울시장 선거에 신지혜라고 얼굴 그 얍살하게 생기신 분, 약간 그 얼굴이 좀 표정이 좀 이렇게 건방지다라고 해서 그 포스터 훼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녹색당 같은 그런 어떤 퀴어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소수자를 대표하는 그런 정당도 나타나서 이제 슬슬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게 약간 다당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양당제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양당제가 단순히 선거제도 때문이냐?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양당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 세력적 기반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그 두 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라는 큰 두 개의 정당은 하나는 산업화 세대의 정당이고 하나는 민주화 세대의 정당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투쟁한 역사예요. 산업화 세대는 그럼 어떤 세대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화 세대는 한국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세대예요. 이건 뭐냐면 좌파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야. 어느 날 갑자기 6.25는 북한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빨갱이들이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갑자기 인민재판을 하고 재산을 뺏고 사람들을 막 총으로 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재산을,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빨갱이라면 정말 악마인 줄 알고 머리에 뿔 달린 줄 알고 뒤에 꼬리 있는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 정말 그 사람들은 그 몸으로 겪었거든. 그로 인해 엄청나게 가난해졌고 다. 그래서 이 한국전쟁에 대한 트라우마와 좌파의 폭력에 대한 공포.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비합리적인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같은 것도 사실은 종북성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굳이 정부가 나서서 해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선거를 한두 번 치르면 저절로 없어질 텐데 국민들이 알아서 다 낙선시키면 저절로 당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위헌 판결을 해가지고 해산시켜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무리한 방법으로 하는 이유는 한국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산업화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세대예요. 사실 산업화 세대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거죠. 산업화 세대가 업적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걸 달성한 영웅이 있어요. 이승만은 어쨌든 6.25를 이겨내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박정희는 그 기반 위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었죠. 그래서 사실은 안보와 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를 성취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세력이고, 이 산업화 세대를 나타내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중동 가서 하고 월남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산업화 세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보와 성장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시하죠. 그리고 이 세대와 맞섰던 이 사람들의 자녀 세대 혹은 조카 세대가 누구냐면 민주화 세대입니다. 근데 민주화 세대는 뭘로 정리할 수 있냐면 5.18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세대야. 5.18은 뭐야? 국가 폭력이죠. 갑자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때려잡은 거야.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총을 쏘고, 그리고 감옥을 갑자기 가져가서 감옥에서 고문하다가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 대한 음모론이 만연해요. 예를 들면 세월호도 국정원이 소유하고 있고, 국정원이 뭐 예를 들면 폭파시켰다. 뭐 오렌지맨이 나타나서 국정원에서 뭐 폭파 전문가가 있었다. 그래서 세월호가 꽝 하고 소리가 나는데 알고 보면 국정원이 일부러 폭탄을 설치해갖고 세월호를 폭파시켜서 침몰시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광우병 촛불 집회 있었죠. 광우병도 이명박이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을 광우병을 퍼뜨리려고 일부러 뭐 우리나라의 광우병 뭐 그렇게 협상을 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너무 불신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가짜뉴스, 그런 루머들이 막 먹혀 들어가는 거야. 어쨌든 이런 그렇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업적이 있냐면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죠.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정권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제3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가 중에 독재에서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바뀐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둘 다 달성하는 아주 희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뤘다라는 그런 업적이 있고,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자기들만의 영웅을 갖고 있죠. 그리고 복지나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선호하고. 그래서
산업화 세대에는 박근혜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고 민주화 세대는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살아있는 영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화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이고 민주화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다. 그래서 이 두 세대가 투쟁해온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사다 라고 이해하면 대충 이해가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산업화 세대고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민주화 세대야.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혹은 나는 뭐야? 나는 80년대 대학 다니지도 않았는데, 나는 90년대 세대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예요? 여기 뒤에 계신 목사님은 민주화 세대에 가까워요. 그럼 여러분 세대는 뭐냐는 거야. 난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세대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옛날에 90년대 우리 세대는 X세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X세대는 뭐냐면 그 로션 팔아먹으려고 만든 이름이었어요. 마케팅 차원에서. 정보화 세대는 컴퓨터 팔아먹으려고 만든 이름이에요. N세대, E세대는 뭐 다 컴퓨터 그때 인터넷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핸드폰 팔아먹으려고 만든 세대죠. M 모바일 세대. 88만 원 세대라는 건 비정규직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라는 의미에서 미래 세대라고 합시다. 그럼 미래 세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정체성을 규정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미래 세대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IMF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참 성장기에 IMF를 겪은 거야. 그래서 집안이 중산층이었다 갑자기 몰락했어.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양극화가 생겨났죠. 그러면서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는 절대적으로 다 같이 가난했다면 지금 그 미래 세대는 상대적 빈곤. 그러니까 누구는 되게 먹고 살만해. 부자야. 우리 반에 가보면 친구들은 되게 부자인데 우리 집만 가난해. 그때 느끼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그건 사실 절대적 빈곤보다 더 크죠. 그래서 그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집착하는 거야. 경제적인 어떤 안정, 먹고 사니즘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이 너무 만연했어. 고용 형태가 되게 비정규직이 많고 청년 실업. 여러분 솔직히 대학 졸업하고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바로 취업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죠. 실업자 상태를 몇 년을 거쳐야 겨우 취업을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어떤 청년 실업이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할 가능성도 커요. 제가 결혼 불능 세대라는 책을 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죽을 때까지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제 책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결혼 불능이 뭐냐면 주거 형태가 월세고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면 거의 결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50%는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가 절반은 비정규직이니까. 그리고 집 가진 사람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월세 산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50%는 결혼 못한다는 거야. 월세 살거나 비정규직이면 결혼 못한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안 하니까 애도 안 낳죠.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대한민국 국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4명이 있으면 한 세대가 지나면 2명은 결혼하고 2명은 결혼 못해. 그리고 2명이 결혼해서 그 사람들은 1명만 낳아. 왜냐면 애 키우기 힘드니까. 육아가 힘들잖아.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팍팍팍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아예 없어진 2500년쯤 되면 대한민국 사라진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갈 때는 수험생이 88만 명이었어요. 80만 명대가 같이 수능을 봤어. 근데 요번에 수능 보는 사람은 40만 명대라는 거예요. 올해 수능 보는 사람이 40만 명대고 올해 태어난 사람은 20만 명대라는 거예요. 올해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라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엔 국방부터 빵꾸가 나겠죠. 군대 갈 사람도 없고 소비자가 없어지니까 모든 기업 활동이 다 망하겠죠. 엄청난 경제적 불황이 이어지겠죠. 불황이 되니까 인턴 또 채용을 또 안 하겠죠. 실업은 더 늘어나겠죠. 나라가 그렇게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 개구리가 뜨거운 물속에 담궈놓고 밑에서부터 열을 가하면 자기는 이게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익어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저절로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미래 세대가 닥쳐있는 문제예요. 저출산, 상대적 빈곤과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어떤 국가의 소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미래 세대에게 닥친 정치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산업화 세대는 경제성장을 했고 민주화 세대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게 사실 여러분 세대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게 닥친 문제고. 그래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자기 일을 했어.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성공했어. 근데 그 다음 세대인 우리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화 세대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자기들만의 정당이 있잖아. 그리고 민주화 세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자기들만의 정당이 있잖아. 근데 미래 세대는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여러분만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투표를 열심히 해요.
왜냐면 명확하거든. 자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거든. 근데 여러분 세대는 투표를 잘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누가 여러분을 대표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많이 여러분 지지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별 관심 없어요. 청년층은 투표 안 한다고 해서 별로 청년을 위한 정책 별로 쓰지도 않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죠. 그러니까 점점 더 투표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당이. 그 대표적으로 해서 집권한 사람이 마크롱이에요. 마크롱이라는 사람은 30대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프랑스에서. 그 마크롱이 만든 정당은 신생 정당이에요. 이전에 없던 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갑자기 마크롱 바람이 불면서 국회의원의 60%를 마크롱 정당이 먹어버렸어. 그리고 마크롱 정당의 그 평균 나이는 그 전에 프랑스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60대였어요. 근데 마크롱 정당 당선자의 평균 나이가 42살이에요. 완전히 20년을 낮춰버린 거예요. 기존의 정치인들 다 배제하고 간호사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소방관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된 거야.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면서. 마크롱 자체는 30대 후반에 대통령이 됐고 자기랑 같이 국회의원 된 사람은 다 40대 초반인 거야. 그래서 한 세대가 완전히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미래세대 혁명이 일어난 거야. 프랑스에서는. 정치혁명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지금 민주화 세대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세대는 여전히 자기만의 출구가 없어요. 자기만의 정당이 없어. 대표 선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럼 도대체 미래세대는 누가 대표해야 되느냐. 제가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원래 안철수가 그럴 뻔했어요. 안철수 현상은 사실 미래세대의 혁명이었어요. 미래세대가 이 사람 되게 괜찮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민주화 세대도 아니고 산업화 세대도 아니잖아요. 안철수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안철수는 완전히 그 안철수 현상을 다 말아먹었어요. 인기가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서 안철수에게 한 6년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요즘은 뭐냐면 제가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예를 들면 뭐 김재동 씨나 정우성 요즘 난민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하죠. 이런 사람은 민주화 세대도 아니고 산업화 세대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뭔가 자기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미래세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미래세대들이 그나마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좀 뭐 이렇게 들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도 그런 미래세대 정당들을 누가 주도하냐면 되게 연예인들이 주도해요. 연예인이나 개그맨이나 아니면 젊은 교수, 근데 스타 교수, 스타성이 있는 교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미래세대 정당들을 주도하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젊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을 대표하는 미래세대만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일종의 과점하고 있는 정치 체제에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여러분의 아젠다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나서야 돼. 여러분이 나서 스스로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의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연설이에요. 연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청년 연설대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안양시에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대한민국 뭐 청소년 연설대전, 청년 연설대전 이런 걸 했었는데 안양시에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안양시 연설대전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연설을 통해서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거든요.